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수해가 상당히 심한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역사는 진전돼야 하는 것이니까 이런 과정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봉주 원장님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우리도 정은혜 부원장, 정준생 부원장 다 아는 분들인데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민주당 행사 가서 이렇게 강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많이 강연을 했지만 제 집사람은 민주당 당원인데 저는 당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미국하고 그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것을 가동을 시켰다. 그래서 컷 캠벨 인태 담당 조정관이 서울에 오고 그래서 합의문까지도 내고 그랬죠. 그리고 부산에는 지금 켄터키함이라고 하는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잠수함이 지금 와 있고 북한은 그거에 맞서서 ICBM 시험 발사하고 또 오늘 아침에는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죠. 강대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가진 게 핵하고 미사일밖에 없으니까 그거 갖고 시험 발사 계속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맞서는 게 우리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위 삼축 체제라고 해서요.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하는 능력을 갖는다. 선제 타격해서 북한이 선제 타격하는 것을 막겠다는 건데 그걸 실패하면 한국 경미사일 방어를 통해서 요격을 시키겠다. 요격이 실패하면은 대량 응징 보복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삼축 체제. 그건 박근혜 때 만들어서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건 계속 유지가 되어 왔고, 근데 현 정부에서 상당히 그걸 이제 강화시키고 있죠. 그걸 위해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1년 동안에 거의 18조에 해당하는 돈을 미국에 줘서 관련 무기들을 이제 구입하고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연습의 강도와 빈도를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국의 전략 무기를 수시 전진 배치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4월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소위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채택을 해갖고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의 해구산을 보다 더 제도화시키겠다.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과거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제 북한이 조금이라도 이제 핵무기 사용하면은 미국이 핵 갖고 북한을 소위 공격하는 그래서 핵 억지력을 완전히 구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강대강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김영호 의원님이나 우리 박영진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전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출구가 있었거든요. 2017년을 한번 보세요. 그때 40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때 좀 기억이 납니다. 2017년 9월에 제가 대통령 특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종군 기자들이 거의 30명 이상 서울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도 여러 기자들하고 이제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부분 전쟁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반전을 이끌어낸 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2017년 12월에 이제 평창 올림픽 준비하는 거에서 가는 KTX 안에서 미국 NBC하고 인터뷰하면서 자, 한미연합 군사훈련 우리 중단하겠다. 올림픽 평화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겠다. 그게 화답으로 이제 북에서 2월 달에 이제 김여정, 김영남 중심이라든지 대표단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상황이 이제 변화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4월에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다음에 6월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9월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또 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반전을 가져왔는데 지금은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우선 남북한 간의 모든 소통처리 끊어져 있어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AP통신하고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북에서 전화 안 받는다. 우리가 남북 소통 채널이라는 게 판문점에 있는 일반 행정용도 있지만은 우리 내곡동에 그 국정원에서 갖고 있는 통일전선부고 갖고 있는 직통라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도 지금 작동이 안 되고, 그리고 조선노동당 중앙당사하고 우리 대통령실하고 연결하는 정상간 핫라인도 완전히 중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판문점에 있는 우리 통일부하고 북의 조평통사에 연결하는 일반적인 연락 채널도 지금 작동이 안 돼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서해 비무장지대 동해에 있는 지금
남북한 군사통신선도 지금 완전히 차단이 된 상태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막느냐라고 하는 것. 지금 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미국이 유엔 채널을 통해서 북한하고도 이렇게 대화가 오고 하는데 미국도 지금 평양하고 채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어떤 평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니까 보통 때 같으면 중국이 역할을 할 텐데 중국은 요즘 완전 시큰둥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시큰둥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 문제 푸는 해법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얘기한 건 쌍중단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한국과 미국은 연합 군사 훈련과 연습을 중단하라. 북에서는 핵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하라. 그러면 신뢰를 구축하면서 나가면서 쌍계 병행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는 거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연동시켜서 동시 병행 추진을 하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동시 교환 원칙에 의해서 주고받고 하자. 이게 중국이 내놓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내놓은 아니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 그리고 현 정부는 그걸 완전히 이제 무시를 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법 내놨는데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이유가 뭐 있느냐. 북한 입장 이해된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또 지금 한국하고 미국에서는 중국이 또 북한 편만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한 2주 전에 북경을 갔었는데 뭐 북경에 상당히 우리 한국이나 미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도대체 미국이 북한 핵 문제나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자기들 없다고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황 만들어서 결국에 한미 삼국 공조 구축시켜 놓고서 동북아에 두 개의 블록 진영을 형성시켜서 중국 견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걸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탓을 또 문재인 정부 탓으로 하는 거예요. 또는 과거 진보 진영 탓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가짜 평화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선의에 의지해갖고 평화를 만든다. 그건 가짜 평화고 그런 가짜 평화를 추구한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 망했다. 그뿐 아니에요. 또 최근에 그 자유총연맹가 가서 하신 얘기는 더 자극적이고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상의 모욕적 발언이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운운하면서 유엔군 사령부 해체하려고 하는 합창이나 하고 다니는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반국가적인 인사들이다. 그러니까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을 전부 다 반국가 체제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갖고 전부 다 체포하고 감옥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서 결국에 북한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모색하고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반국가 사범으로 모는 것. 이건 참 수용하기가 어렵죠. 근데 왜 이 말에 그 문제가 있느냐면은 기본적으로 북한하고 지난 정부가 협상한 게 그냥 선의에 의지한 게 아니에요. 주고받은 거예요. 판문점 선언하고 평양 선언 보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한 게 북한의 비핵화를 원했고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군사적 신뢰 구축해서 2018년 9.19 때는 남북 군사 합의서까지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면 서해나 비무장지대에 일어나는데 여기에 있어서 서로 신뢰 구축을 하자. 쌍방이 다 동의한 거예요. 동등하게 주고받은 것이지 우리가 북한의 선이라고 하는 망상을 쫓아서 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난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읽어봤는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분명히 지난 정부에서 인수위 때 받았을 때 보고를 받았을 건데 2021년 그러니까 우리 정권 끝나기 한 해 전이죠. 그때 이제 8월, 9월, 10월 이 3개월 사이에 한미 간에 상당히 많은 협상이 오고 갔어요. 그게 종전선언의 문안에 관한 거였어요. 그 이유는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를 하지 않았어요. 그 실패한 것도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정부는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 가령 예를 들어서 2018년 9월 평양선언에 보면 4조에 이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결국에 뭐냐. 북한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어떤 약속을 하느냐면 미국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비핵화를 시키고 그리고 6.25 때 그 유실된 그 미군 유해를 송환시킨다는 게 내고 항목인데 북한이 원하는 건 특히 세 가지. 그러니까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항구적인 평화체제. 세 번째, 그럼 우리 비핵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서 우리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집어넣은 항목이 만약 미국이 6.21 싱가포르 선언을 제대로 이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북한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를 하고 그다음 동창내에 있는 미사일 시험 발사대조차도 전부 다 폐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그걸 갖고 하노이를 간 건데 트럼프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제안을 한 건데 왜냐하면 영변 핵시설이요. 이게 사소한 게 아닙니다. 뭐 조선일보 같은 데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이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동의할 수 없고요. 미국의 최고의 전문가, 직프리크 해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핵무기 디자인하는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 소장을 12년을 한 유명한 핵과학자인데 그분이 유일하게 영변을 4차례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2010년 11월에 영변을 방문해갖고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직접 가동하고 있는 걸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분 주장에 하면은 영변 핵시설이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의 60에서 70%는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오메가와트짜리 원자로 있죠. 연료 생산 공장이 있죠. 방사학 제철이 통해서 플루토늄 생산해내는 공장이 있죠. 수소 폭탄이 필수적인 삼중수소 생산 공장이 있죠. 그다음 고농축 우라늄 시설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연구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만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제안을 북에서 했는데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북에서 요구한 건 간단한 거예요. 2016년 이후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6개의 안보리 제재 결의안 중에서 뭐 섬유 및 의류 임가공, 그다음 수산물 수출, 석탄 수출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면은 자기들이 완전히 영구 폐기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안 받은 거예요.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이 갖고 있는 모든 핵과 미사일, 탄도미사일, 화생무기를 전부 다 폐기하면은 북한 경제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썸딜, 어떻든 적게라도 딜을 해 나가고 하자고 하는데 트럼프는 빅딜을 제시해서 노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68시간을 기차를 타고 오지 않았어요. 그 김정은 한편은 얼마나 그게 충격적이겠어요. 엄청 배신감을 느꼈죠. 그 다음부터 이제 남북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선 1차적으로 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3차 정상회담을 사실 주선을 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해놓고도 진전이 없었던 게 그해 8월에 이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한테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우리 을지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을지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 김정은이 틀어지면서 안 나온 거예요. 이 상황에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게 종전선언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끝나기 전에 종전선언이라도 해서 결국에 남북한 북미 간에 물꼬를 좀 트자. 이렇게 해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아이디어가 상당히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거고, 그 다음 그 내용을 보면요. 미국과 한국 간에 합의해서 채택한 그 종전선언 초안을 보면요. 첫째가 70년 된 전쟁을 끝내자. 두 번째로는 한반도에 이제는 평화를 가져오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하여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에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를 하자. 그러나 이런 평화협정이 바로 올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도기적인 불안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냐? 과도기적으로든 정전협정 체제를 계속 유지하자. 그 자연히 유엔군 사령부도 계속 유지하자. 요게 골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은 이따가 종전선언, 유엔군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오고 이걸 합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가짜뉴스, 이런 가짜뉴스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민주당에서 그거 갖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우리 정봉국 원장님 빼놓고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팩트에 관한 거니까 이건 팩트 체크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건 기본적으로 아니 그런 내용이 종전선언이 되면 보수에서도 반대를 하겠습니까? 종전협정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유엔군 사령부 계속 유지하고 유엔군 사령부 유지하면 주한미군이 계속 있는 건데 근데 그걸 갖고 그런 내용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게 반국가 사범이고 그게 가짜 평화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전 이런 대목에서 절망을 지금 하는 건데요. 그럼 한반도에서 지금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자료가 지금 배포가 안 되셨는데 제가 보내긴 했는데요. 거기 보면 한참 10가지로 간단히 지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평화가 돼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엘리트. 힘을 가진 자들이 소수가 만든 거예요. 희생은 누가 봅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죠. 인간을 중심에 놓고 국민을 중심에 놓고 전쟁이 무서운 줄 알고 평화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으면 전쟁 한 번 못합니다. 근데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전쟁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얼마나 고생스러운가 하는 것.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전쟁 나면 그 부담이 다 누구에게 옵니까? 젊은이들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희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 유네스코 헌장 서문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것은 평화의 문화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모두 평화의 문화, 컬처 오브 피스를 갖게 되면 전쟁을 안 할 것 아니냐. 그게 유네스코 헌장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평화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필요한 것은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거고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일단 벌어지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 원래 전공이 중동입니다.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들 보세요. 한번 시작이 되면 끝나는 게 없어요.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70년 된 전쟁 끝내지 못하는 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인간이 사는데 우리가 보통 두 가지 매즐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 hierarchy of needs라고 해서 인간 욕구의 하이라키라는 얘기를 하죠. 제일 바탕에 있는 게 그 physiological needs라고 해서 basic human needs, 가장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는 거예요. 의식주. 근데 거기 하나 더 붙여서 평화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정치, 사회적인 뭐 인권 이런 것들은 매즐로의 그 인간 욕구의 하이라키 제일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영어로 self-actualization에서 자기 성취라고 하는 궁극적 목표고 제일 중요한 건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우리가 불안 속에서 살지 않은 상황을 만드는 게 핵심인데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을 생각하는 평화, 인간이 중심이 되는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핵심은 그거예요. 힘을 통한 평화예요. 막강한 힘을 보여야 북이 항복을 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붕괴한다. 흡수통일론의 이제 전제들인데, 근데 그게 이제 나오는 게 유럽이 그 전략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로마 제국의 베게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게티우스 플리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걸 체계화시킨 사람이 폰 클라우비체라고 하는 독일의 전쟁론을 쓴 사람이죠. 19세기에. 유럽은 정말 우리가 놀랍게 우리가 과거사를 이렇게 보면요. 동양은 상당히 평온했었어요. 유럽은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특히 중세 이후에는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뭐 여러분 뭐 100년 전쟁, 30년 전쟁, 종교 전쟁부터 시작해서 뭐 소위 장미 전쟁 할 거 없이 뭐 유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면 전쟁이 일상이기 때문에 평화가 예외이기 때문에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이 명제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군비를 증강해야 된다. 그리고 북에 대해서 적대적 자세를 갖고 군사훈련 연습도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럼 북한은 가만히 있나요? 더 강화시키지. 그러니까 북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작년 9월 8일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무기 강령을, 핵교리를 바꿔요. 그래서 과거에는 no first use, 선제 타격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는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 그걸 제2의 임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갖고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의 안보가 실존적으로 위협당하면 우리도 선제 타격할 수 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우리 전술핵 개발했다. 전술핵을 전방에 전면적으로 배치한다고 나온 거예요. 특히 후자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서울, 경기, 인천 2천만 시민들 북이 위협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떤 미국 학자가 얘기를 할 때 그래요. 남북한의 물론 한미연합전력은 압도적이다. 북한이 당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window of vulnerability, 취약성의 윈도우를 갖고 있다. 2천만이 다 노출되어 있다. 어디에 쏘아도 북이 입장에서는 조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걸 전술핵 갖고 한다?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주인은 우리 여러분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개개인 한 분의 생명은 어느 누구보다, 국가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걸 희생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 구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예요.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힘을 통한 평화를 얘기하고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북한이 이제 무릎을 꿇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너무나 wishful thinking, 희망적인 사고 중에서도 파괴적 희망적 사고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자체의 취약성도 잘 알아야 돼요. 대통령의 존재 이유는 그거예요.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그 안에서 국민들에 오는 혜택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는 이거였어요. 어떤 북이 실존적 위협 아닙니까? 현실로 존재하니까 북한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국방비를 9%씩 올리지 않았어요.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올린 적이 없습니다. 특히 2017년에 엄청난 국방비 증액을 했고 그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계속 많은 돈이 국방비 쪽으로 간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우리가 전투력이 증강이 됐어요. 우리가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방위산업도 그때 완전 되살아났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정부 있었을 때 뭐 방산비리 운운해서 정치적 동기를 가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방산이 다 죽었다가 이걸 되살린 게 문재인 정부 되살린 거예요. 지금 그 덕을 어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전쟁 안 일어나려고 하면 한편에서 대화 협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억지력은 갖춰야 된다. 그리고 한미동맹도 문재인 정부 때 한미동맹이 망했나요? 그것도 윤석열 정부가 보내는 가짜 뉴스 중에 하나인데 미국 가서 물어봐요. 바이든 정부 물어봐요. 트럼프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방위비 분담금 제대로 안 낸다고 해서 싫어하긴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때는 2021년 5월에 워싱턴에서 바이든 문재인 정상회담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바이든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려고 하는 걸 현 정부에서 못 가게 한 것들 아닙니까? 그만큼 대북 군사적 억지력을 구축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다는 건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갔죠. 그걸 영어로 피스키핑이라고 해요.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군사적 억지력이 구축이 되면 북이 함부로 우리를 못 치니까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황구적인 안보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럼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나오는 게 피스메이킹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임동원 전 원장님께서도 그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책을 썼지만 피스메이킹은 뭘 얘기하느냐?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우리처럼 정전협정을 가진 데를 결국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면서 전반적인 피스 프로세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남북한 간의 군비 통제도 하고 군비도 감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면서 평화의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것이 피스메이킹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도 평화의 구조적 원인을 없애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인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요, 크라이시스 스테빌리티예요. 위기 안정성을 찾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역할 못한다. 중국도 역할 못한다. 남북한 간에 모든 소통됐든 차단이 됐다. 서해 같은 데도 우발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걸 기다렸다가 전쟁을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런 위기의 안정성을 구축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위기 안정성을 구축하려면 대화와 협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싫더라도. 지금 그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에서 피스 키핑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피스메이킹 노력이 필요한데 현 정부는 그게 현저하게 약하거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피스 빌딩이라는 겁니다. 피스 빌딩이라는 게 용어가 피스 키핑, 피스 메이킹, 피스 빌딩이 비슷한 것 같지만 키핑은 군사적 억제력과 동맹, 피스 메이킹은 긴장 완화, 신뢰 구축, 그 다음에 평화 체제 구축, 그 다음에 뭐 군비 통제, 군비 감축도 들어가고 피스 빌딩이라고 하는 거, 평화 구축이라고 하는 건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상당히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조그만 책자를 17세기에 써냈어요. 그게 영구평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구평화론에 따르면 그 칸트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유럽이 매일매일이 전쟁이었거든요. 그럼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양반은 세 가지 명제를 얘기해요. 첫째 명제가 뭐냐? 무역을 통한 평화예요. 무역하는 국가들은 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무역하는 국가마다 힘이 제일 센 사람들은 무역하는 자본가들이니까 이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다 손해니까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명제가 민주평화론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공화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화정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같은 논리예요. 공화정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되면 국내적인 견제와 균형 체제가 있잖아요. 그럼 두 개의 국가에서 동시에 견제와 균형을 하게 되니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겠죠. 그래서 지금 그 예일 대학에 있는 브루스 라셋 교수를 포함해서 민주평화론은 지금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평화연방, Pacific Federatio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인데 세계 국가들이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들면은 전쟁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저는 이 칸트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북측 친구들은 뭐 당장에 비판해요. 야, 너희들 우리 지금 소위 체제 통합하고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데 그렇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자 개혁개방 통해서 무역 많이 하도록 하고 우리가 그 여건 대외적 여건을 만들어 줄게. 그리고 너희들 지금 유일 지도 체계에서 수용제 갖고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너희들 내부 스스로 결정을 상했지만 그 변화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남북이 통일로 가는 것. 통일이 안 되면 남북연합을 통해서 통합으로 가는 것도 결국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특히 통합으로 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지겠죠. 지금 유럽연합하고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역지사지의 문제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은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이게 그 리프킨이 쓴 책에도 그 엠패티라고 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역지사지가 바로 공감의 문제거든요. 북한을 악마화시켜 보세요. 악마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한 협상은 하죠. 파우스트의 메피스토펠레스처럼 자기를 통한 협상은 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악마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방을 악마로 취급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나와서 대화 협상하겠습니까? 그리고 북한 입장에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걸 한국에서는 이제 보수 측에서는 그게 내재적 접근을 한다고 그래서 친북 인사들이라고 비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이 지금 주장하는 것들 보세요. 왜 너희들 ICBM 시험 발사하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하느냐? 미국이 위협이 오기 때문에. 미국이 너희들 절대 침입범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 아이들 들어보면 6.25 때 미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가 봐라. 그 다음에 이라크,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거기서 미국이 한 거 봐라. 우리 입장에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하나도 없다. 중요한 게 북한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지사지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재미있는 게 이거예요. 요즘 우리 핵무장론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한국도 독자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전술핵 재배치하고 뭐 그다음에 핵공유하자라고 하는데 근데 그 논쟁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의 요체는요. 북한이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의 능력과 미국의 전략적 의도와 미국의 정치적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북한이 그냥 인식하고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한데 전부 다 우리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의 의도와 의지, 전략을 잘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령 미국에서 북한을 오랫동안 연구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기존에 있는 미국의 핵 전력과 한미연합 전력을 갖고도 충분히 북한에 대한 억지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게 나오지 않느냐. 왜 북한이 왜 계속 핵무기 능력을 증강하느냐. 남한의 군사력 증강 때문에 아니라는 거거든요. 미국의 핵 전력과 재래식 전력 증강에 따라서 대응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재래식 전력은 북한에 대해서 충분한 억지력을 가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계속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전술핵 재배치하라. 그 다음에 핵 공유하자. 뭐 독재 핵무기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지 않은 데서 생기는 문제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지사지의 중요점이라는 건 전략적 공감대를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걸 아마 제일 잘한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저는 그때 이제 2000년 평양 정상회담도 갔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항상 김정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항상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 오직했으면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2000년 6월 초죠. 그 김동원 당시 국정원장을 다시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강조한 게 도대체 김정일이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주장을 할 것 같아? 나하고 어느 게 맞고 어떤 게 상충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임무를 주고 보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입장이죠. 그러니까 뭐 가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그 첫째 날 김영남 만났어도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고 둘째 날 오전에 김정일이 하고 백화원 초대해서 회의도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옥류관에서 오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뭐 아주 즉흥 연설을 쭉 하면서 개성공단 얘기하면서 개성공단을 우리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북측 시각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북한 입장에서 입장 바꿔서 하는 얘기를 딱 했거든요. 오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역지사지는 단순히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을 헤아린다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보여준다는 데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recognition,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 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바꾼다는 건데 근데 지금 현 정부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전략적 공감대는 제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거는 실사구시의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실사구시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참 잘하더라고요. Seeking truth from fact예요. 사실에서 진리를 찾아라. 그리고 실용적 해법을 내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북한의 문제를 다루는 게 이 실사구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북한 아이들이 지금 보세요. 자, 핵시설 갖고 있죠. 핵물질 갖고 있죠. 핵탄두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모든 형태의 미사일 다 갖고 있죠. 그 다음에 6번째 핵실험까지 했죠. 그리고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시키고 다종화시켰다고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이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랑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놓는 건 북한의 비핵화를 제일 앞에다 내놔요. 어저께 김여정이 발언에도 나왔지만은, 그 상황에서 북에서 그럼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핵화라고 하는 걸 포기할 수는 없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걸 포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목적을 설정하되 접근하는 방식에서는 북한의 현실,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소위 팩트에 기초한 대북 전략을 만들고 북한하고 대화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일방주의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거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윌리엄 페리 장관이 이제 99년에 페리 프로세스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페리 장관이 그때 그 평양을 갔다 오신 다음 그 양반이 자서전에도 그걸 썼는데 자기가 CIA부터 시작해서 국무부 국방성에서 각종 정보복을 다 받고 갔는데 말짱황이더라. 그래서 자기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 북한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다 우리가 wishful thinking을 갖거나 우리가 과장을 하거나 과소평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을 봤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에 실용적 해법을 찾는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어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안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문제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동시 병행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 접근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북한의 핵능력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라는 게 영변 핵시설인데 그걸 북에서 영구적으로 그 다음에 완전히 폐기하겠다. 우리는 상당히 좋은 딜이라고 봤죠. 그런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같이 가려고 그랬었는데 당시 그의 보좌관을 했던 존 볼튼하고 마이클 폼페오 같은 친구들이 미국의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에 결국에 우리 측 안을 받지 않은 건데 아쉬운 일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실사구지 정신이 모자랐기 때문에 생긴 것 아니냐. 그 다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신뢰와 선공 먼저 주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 계셨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이라는 걸 우선 화해 협력 정책이라고 그러고 그걸 세 가지 이제 원칙을 제시했죠. 첫 번째 원칙은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제1원칙. 제2원칙. 우리는 북한을 흡수 통일하거나 또는 무력 통일하려고 하는 의도는 하나도 없다. 북한 제재하지 않겠다. 두 번째 원칙. 세 번째 원칙은 화해 협력을 통해서 교류협력, 화해협력을 통해서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우리의 희망이다. 이게 세 번째 원칙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운영 원칙을 몇 가지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정경분리다. 정치하고 경제는 분리하자. 정치가 경제 앞에 가면은 남북 관계는 절대 뚫리지 않는다. 두 번째. 그러면 정경이 분리되는데도 누가 먼저 가야 되느냐? 선경후정, 경제가 앞서고 정치가 뒤에 따르자. 그러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 번째로는 선민후관에 민간인이 먼저 앞서고 우리 정부가 뒤에 따르자. 그러면서 선민후관을 딱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민간인 교류하고 오는 건 비교적 쉽잖아요. 정부가 하게 되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걸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나온 게 선의훈안이에요.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건 나중에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공후득. 먼저 베풀고 나중에 취하자. 그러니까 마중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북에서 사실상 필요다, 식량이다 필요하다. 그건 우리가 사실상 무상으로 준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유상으로 이제 준 건데 아직 우리가 그 돈을 못 받는 건데 그 돈을 받으려고 북한도 이제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야 되는데 계속 제재 아래 있다 보니까 그걸 못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 이런 접근이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영어로 hopeless, 희망이 없어. 걔네들은 거짓말만 해. 걔네는 거짓말만 해. 그 북한은 핵의학을 절대 버리지 않았어. 그래서 저는 달리 보거든요. 제가 뭐 평양 판문점 현장에 있으면 그 친구들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논쟁도 많이 했지만 걔네들은 난 조건만 맞으면 저는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요. 그 조건의 핵심은 체제 안정성이죠. 그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의도, 이거 포기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 제재 부분 완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핵 포기 용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북한하고 이렇게 쭉 할 때 보면 제가 이제 미국 친구들이나 이제 한국의 보수 쪽에서 이제 잘 파악을 못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이 거짓말하는 거, 치팅하는 행태하고 해징, 소위 위험 분산하는 행태하고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은 완전히 외톨이 국가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거대 강국, 거기다 한국, 일본까지 포함한 큰 국가들하고 다루는데 자기들이 살 공리는 항상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까지 중요한 거를 포기를 안 해요. 감춰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이 안 되고 하면 그 카드를 꺼내는데 미국이나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거짓말하는 상습적인 사기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들이 해징,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위험 분산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역지사지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북한하고 다를 때 이걸 자세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상상과 칭찬이 평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상상의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제 오에 겐자부로 일본의 유명한 문학가 그분이 제가 김대중 도서관 관장을 할 때 우리 연세대에 초청을 했어요. 그분이 연세대에 와서 강연을 하면서 상당히 흥미있는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분 얘기는 아베는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아베는 과거의 망령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대동아 공영권과 일본 군국주의 그 과거가 영광스러운 과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걸 재현시키려고 하는데 미래에 대한 상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인 한 일본의 미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한국에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젊은 분들하고 이제 제가 토론도 많이 하고 하는데 통일 뭘 합니까? 자, 통일되면은 전쟁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자네들 결국에 군대 안 가도 된다. 그 다음에 통일이 되면은 남북 간에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 1억 시장으로 넘어지고,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하고도 맞설 수 있는 큰 시장이 만들어지면 젊은이들이 일자리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럼 세 번째, 사회문화적인 거 마찬가지예요. 자, 자네들 비행기 타고 꼭 유럽 갈 필요 있나? 유라시아 열차 타고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 사갖고 거기 가면서 중국 몽고 들려서도 유럽 갈 수 있고, 그 다음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포함해서 쭉 해서 저기 암스테르담까지 로텐담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 통일이 뭐 단순하게 규모적으로 한민족이 하나의 국가가 돼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에 어떤 혜택이 올 것인가를 상상을 한번 해봐라. 근데 그 상상이 없으면 통일한 이유가 하나도 없지. 상상의 중요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칭찬의 중요성인데 그 북한이 제일 사실상 그 트럼프에 대해서 화나는 부분이 이거예요. 2018년 4월에 북한이 이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요. 우리가 핵미사일 시험 안 하겠다. 그리고 그게 2021년까지 계속 와요. 돌아온 거는 41차례의 제재밖에 없어요.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리 트럼프한테 잘 보이고 미국에 잘 보이려고 행동을 하더라도 돌아온 게 제재밖에 없어요. 북한이 특히 이 결정을 해서 미국하고 협상하는 친구들이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60년대 말 70년대 그 하버드 대학의 스키너 교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고난 거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행태를 조정하고 바꿀 수 있느냐. 스키너는 결국에 사람의 행태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그 재미있는 실험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시험한 걸 이제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나쁜 행동을 하는 어린아이가 있다. 이걸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하나는 파지티브 인듀스먼트라고 해서 자꾸 나쁜 것 탓하지 않고 조그만 일이라도 잘하면 선물을 주고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태를 교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쁜 일 하면 계속 야단치고 벌 주고 이렇게 하는 그걸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상당히 오랜 실험을 했는데 결국에 파지티브 인포스먼트가 훨씬 행태 교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북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북이 조금만 잘하면 아주 강한 인센티브를 주면은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리워드, 보상을 주지 않으면서 못한 행동만 찾아서 계속 응징만 하다 보니까 북한이 안 나오려고 그러죠. 특히 외무성 관리들이 나와서 협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성과 없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한국이나 미국의 지금 보수적인 분들이 갖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병폐가 있어요. 북한 문제를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북한은 죄를 지었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통해서 미국의 독자 제재, 한국의 독자 제재, 일본의 독자 제재, 그리고 북에서 뭘 하든지 그건 다 범죄와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식의 마인셋을 가진 한은 북한하고 관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두 가지예요. 그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 조그만 책자에서 나왔듯이, 북한이 조금 잘하면 칭찬해주고 인정해줬을 때 북한의 진정한 의미에서 행태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은 경제가 평화라고 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평화 경제로는 옳은 얘기라고 보고요.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동북아 철도 공동체를 만든다,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를 만든다. 이 과정을 하다 보면은 북도 우리의 일부가 되고, 북도 또 삶이 나아지고 그러면 북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북에 있는 분들이 남을 찾아서 오는 것도 좋지만 북이 스스로 잘 돼서 거기에서 스스로의 인생을 영위하는 게 훨씬 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남북 간의 이질성이라는 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결국에 경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케인즈라는 사람이 경제학자지만은 1919년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베르사유에서 이제 파리 평화협정 협상에 영국 대표로 참여를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포앙카레라고 하는 프랑스 대통령은 어떻게 아주 독일에 대한 아주 격한 감정이 많아서 독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응징적 조치를 취하죠.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상상을 못할 만큼 이제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케인즈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프랑스도 망하고 독일도 망한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지만 독일 경제가 살 수 있게끔 숨통을 터놓아야 독일이 정상국가가 되면서 유럽 전체의 경제가 나아지면서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포앙카레 포함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안 들었죠. 결국 그때 파리 강화조약, 소위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는데, 베르사유 체제의 결과로 독일에 엄청난 전비 보상이 들어갔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섰지만 결국 그거 감당하다가 경제가 흔들리고, 그래서 1931년 히틀러가, 나치가 정권을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케인즈가 얘기하는 것은 경제가 흔들리면 평화가 흔들린다고 봐요. 경제를 통해서 평화를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에게 주는 시사가 상당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는요, 그리고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가야 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상식이자 역사의 순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70년 싸우면서 살았으면 됐지, 왜 찾을 수는 없는가? 저는 이게 항상 마음에 와닿는데,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전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럼 그 희생은 누구에게로 가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가는데요. 특히 여러분의 자제분들, 동생, 우리
후손들에게 가는 건데 이 역사의 책임, 이걸 좀 우리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집권 여당 있는 사람들이 좀 아주 강력하게 깨달았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전쟁의 무서움, 평화의 소중함, 그리고 역지사지, 실사구시, 상상과 칭찬, 또 신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또 위해서 또 방법과 방향까지 알려주신 문정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교수님을 이렇게 보내드리기엔 좀 아쉬워서요. 사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두 분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분께 먼저 듣고 그리고 한꺼번에 교수님께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강산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팬이었는데요. 항상 뭐 차이나는 클래스나 이런 방송에서 교수님 강연 듣고 하다가 이렇게 실제로 뵙고 얘기를 듣게 돼서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윤석열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를 계승할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자까지 듣고 한꺼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송지연 서울시당 교육연수위 부위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저는 얼마 전에 그 시사인에서 인터뷰 하신 거 읽고 굉장히 재미나게 읽었는데 여기서 직접 뵈니까 더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명강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오늘 계속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국제 정세라든지 진짜 미국과 중국의 관계라든지 여기에서 저희의 역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한반도 평화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길은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 분 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통일부 없애겠다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북한 이주 주민들 어디 인권 신장하고 복지 신장하는 게 목적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응징하고 억제하고 제재하고 하는데 포커스가 만져 있기 때문에 과거 정부 정책하고 상당히 다르죠. 뭐 MB 때도 그렇지만 MB보다 더 강한 것 같고, 박근혜 정부 보면은 최초는 어떻든 간에 통일 대박론 얘기를 하면서 통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역대,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중에서 YS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보는 것은 결국에 흡수 통일론적이 상당히 강하고 북한이 곧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북한을 소위 응징과 척결과 배제와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 점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를 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6.15 공동선언, 14 정상선언, 그 다음 4.27 판문점 선언, 그 다음 9.19 평양 정상선언인데, 아마 이걸 어느 곳도 준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냥 북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뭐 정권 바뀌면 정책 다 바뀌는 그런 상대들하고 우리는 대화할 용의가 없다라고 나오는 건데, 지속성의 문제인데, 그러나 뭐 어쨌든 그 당시에 국민적 성원과 합의에 의해서 구축된 그런 합의들을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시하는 것, 이거는 제가 볼 때 수용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더 중요한 것은 북한하고 대화하자는 사람들을 반국가 사범으로 몰고 있는 그 대통령 스스로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 수용하기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정치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야만적 정치는 그렇습니다. 지지 세력에 떡 하나 더 주고 중도 세력을 포섭하고 적대 세력을 그냥 깨부수는 게 그게 야만적 정치거든요. 게임 민주주의 정치는요, 그러니까 우군을 더 키워나가고 중도 세력을 포섭하고 적대 세력을 최소화시키는 게, 그게 민주주의 체제하에 있어서 정치의 기본 논리인데, 현 정부에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적대 세력을 깨부수고 중도 세력은 신경 안 쓰고 그다음 지지 세력은 더 심화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사회에 가져온 게 적대적 양극화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게 아쉬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박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현 정부가 과거 남북한 합의를 존중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그 정책이 옳은 것인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현 정부 생각하는 건 그렇죠. 항상 북한하고 하는 거 보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서 대화 협상을 간다고 생각할 텐데 그 사이클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이 강대국 결정론의 문제인데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평화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 같은 게 아니거든요. 강대국이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분단은 강대국이 일방적 획책에 의해서 된 거지만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고 우리 국민들이 투철하고 우리 국민들이 단결되고 국민적 합의만 돼 있다라고 하면 왜 미국 신경을 씁니까? 왜 중국 신경을 씁니까? 남부와 북사이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세력 균형 결정론이나 강대국 결정론이 우리 학자들이나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 속에 너무나 깊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특히 현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 김준영 교수가 얘기했던 정말 가스라이팅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올 정도로 미국에 대한 과도한 신뢰인데, 만약 미국에서 내년 대선에서 큰 변화가 온다,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됐다, 그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 갑자기 궤도 선회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자리는, 특히 외교 한 번은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에서 뭐 정권 이익도 챙기는 거고 국민적 어떤 그 복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그 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있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게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화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를 내면은 강대국 우리 앞에 개입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너무 미국 믿지 말아라. 만약 거기에서 삐끄덕거리면은 우리 안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지도자는 항상 해징의 논리가 상당히 필요하다. 미국하고 관계를 나쁘게 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하고 관계는 유지하지만은 과도한 의존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소중한 강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